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포츠 교육학 핵심 이론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5년도 출제 경향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난이도 상의 문제들이 작년에 비해 많이 출제되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스포츠 교육학 과목은 다른 타 과목에 비해 이 공부하셔야 되는 이론 범위도 넓고, 그다음 또 학습하셔야 되는 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론 공부를 학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거의 난이도가 중에서 상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비록 쉬운 문제들도 이 난이도 조절에 따라서 쉬운 문제들도 나오지만, 그래도 이 교육학이란 과목 자체는 내가 이론 내용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기본 상식으로도 좀 풀기 좀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체육교육 전공자 혹은 이제 체육을 전공한 학생분들도 스포츠 교육학의 이 과목은 상당히 좀 까다로워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교육학을 전공한 학생분들은 아마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지만, 일반 분들이 이 스포츠 교육학 과목을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시기에는 조금 더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출제 경향인 이 보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고, 이 보기에서 딱 하나의 정답이 아닌 두세 개의 정답을 고르는 그런 포괄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이론 학습이 안 될 경우 상당히 문제가 풀기 어렵고, 뭐 하나 두 개를 안다 해도 마지막 문제를 모르면 정답을 고르기 어렵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지도를 위한 교육 모형과 스포츠 지도를 위한 교수 기법, 여기 보시면 이 챕터 5하고 챕터 6에서 거의 50% 이상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파트에서 뭐 여기서 한 40%, 10% 혹은 30%, 20% 정도의 이런 문제들이 문제 그 비율로 출제되고 있다. 그다음 각 파트별 핵심 이론에 대한 암기도 필요하고요. 뭐 당연히 이해는 당연한 거고, 암기도 꼭 필요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스포츠 교육학 과목을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스포츠 교육학은 총 8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도 어, 포함하고 있는 내용, 이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랑 이제 차근차근히 챕터 1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 8개년 문제가 어떤 비율로 출제됐냐 한번 보시면, 거의 챕터 1에서는 좀 출제 비중이 좀 낮습니다. 그래도 뭐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 거의 한 두 문제 이상은 출제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문제 정도는 매년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 스포츠 교육의 정책과 제도 파트에서는 최근에 좀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 두 문제는 출제되고 있고, 특히 스포츠 교육과 정책 제도는 어, 정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론 교재에 그 시행령, 법에 관련된 내용을 다 넣으면 책이 너무 두꺼워져서 아마 학습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부담을 많이 느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법과도 나올 만한 그런 정책과 제도의 내용만 넣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스포츠 지도사 시험 자체는 출제자가 거의 매년 바뀌고, 그다음 출제자가 좋아하는 파트라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파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출제자에 따라서 문제가 어디에서 출제되냐, 그게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국가시험은 이제 문제은행식의 시험도 있겠지만, 스포츠 지도사는 문제은행식이 전혀 아니어서 매년 출제되는 그런 경향과 유형, 그 다음 부분도 조금씩 달라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특히 이 스포츠 교육의 정책과 제도는 너무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예상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도 거의 매년 두 문제 이상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이 한번 이거를 다 암기하고 넘어가시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법이 있구나,
이러한 시행령이 있구나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 스포츠 교육 참여자 교육 프로그램론 이렇게 출제 비중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스포츠 교육의 지도 방법론 해가지고 이게 파트 1과 그다음 파트 2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파트 1은 뭐 바로 이제 교수 모형에 대한 이제 이론 내용이고, 파트 2는 이제 교수 기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당히 중요한 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평가론, 그 다음 전문적 성장,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스포츠 교육의 평가론 파트에서도 문제가 꽤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 테마 1, 스포츠 교육의 배경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 개념을 보기 전에, 자, 그러면 이 스포츠 교육에 대한 이 정의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과거에는 최근에도 쓰고 있지만 체육 교육이라는 용어를 아마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시거나 이제 체대를 나오신 분들이나 뭐 체대를 가고 싶어 하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 체육교육학과, 그다음 뭐 생활체육학과, 뭐 사회체육학과 등등 용어가 있지만, 스포츠 교육은 사실 이 체육 교육이랑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체육 교육.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PE라고 하는데, 영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약자냐, Physical Education. 그래서 미국에서는 P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체육 교육. 그래서 이 체육 교육은 스포츠 교육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뭐냐, 스포츠 교육은 체육 교육과 동일한 의미로, 여기서는 과거에는 우리 그냥 교육만 집중을 했거든요. 우리가 교육은 어디서 일어나죠? 바로 학교에서 일어나죠. 학교. 네. 그런데 여기 스포츠 교육에서는 더 포괄적으로 학교와 그 다음 생활, 그 다음 전문,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을 하고 있다. 자, 학교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육을 얘기하는 거고, 생활은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활동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됐어. 성인이 되고 나서 우리가 체육 활동을 하는 거는 이제 생활 스포츠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 전문 체육은 뭐냐? 바로 이제 엘리트 체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트 체육은 이 학교 체육과 생활 체육 둘 다 포함이 된다 안에. 무슨 말이냐? 자, 학교에서는 자, 초중고 운동선수 있잖아요. 학생 운동선수. 그것도 이제 엘리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성인이 되고 나서도 내가 아마추어 선수 혹은 프로 선수로 계속 활동한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이제 전문 체육, 엘리트 체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스포츠 교육을 크게 학교 체육, 생활 체육, 전문 체육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눠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교육은 스포츠를 지도하는 활동, 사람들의 삶 속에서 스포츠를 체험하고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스포츠 교육이라고 한다. 뭐 스포츠 교육의 정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과목을 학습을 하신다면 그래도 최소한 이 과목이 무슨 과목이지, 그 정의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포츠를 지도하는 활동,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활동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스포츠 교육이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교육은 19세기 초중반부터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19세기 초중반. 자, 그럼 왜 19세기 초중반부터 나오냐라고 얘기했는데, 이전에는 귀족이나 특정 계층만이 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19세기부터 귀족이나 특정 계층만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체육, 그다음 스포츠는 학교 교육의 공식적인 교과로서 자리매김하였기 때문에 19세기부터 우리가 스포츠 교육의 발전 과정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9세기 초중반은
실제로 이제 1800년도 초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는 핵심, 여기 내용이 많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 신체 발달과 건강을 위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자, 신체 발달, 그다음 건강, 교육. 그래서 여기 신체 교육, 이때는 특히 이 체조가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식 체조와 유럽식 체조, 미국식 체조과 유럽식 체조로 구분을 했다. 그 다음 아까 뭐랬죠? 건강 교육으로 했죠. 건강 중심적. 근데 이때는 이제 기독교주의라고 했는데 종교를 통해서 건강을 전달했다. 그래서 이때는 이상적인 남성상과 여성상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남성상이라고 하면 뭐예요? 남성은 이제 강하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그 힘이 세고,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뭐 지금도 있겠지만 많이 없어졌지만 이 시대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반면에 여성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덕으로 동정심, 순결, 복종, 가정중심적 이런 사고들이 이 시대 때는 있었다. 네,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시대 때 핵심은 신체의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신체의 교육이 바로 핵심이다. 19세기 초에서 중반은. 자, 그럼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추어리즘과 페어플레이 정신이 강조가 됐어요. 이 아마추어리즘, 페어플레이, 아마추어리즘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올림픽이죠. 자, 올림픽 오륜기 중에 그 동그라미 하나가 상징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아마추어리즘과 또 다른 게 페어플레이 정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즉 그게 뭐냐? 이 시대 때 제1회 최초의 올림픽이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올림픽 정신은 뭐냐? 아마추어리즘과 페어플레이. 그래서 예전에는 이 프로 스포츠에 소속된 선수들은 올림픽에 출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올림픽이라는 자체는 아마추어리즘 정신이기 때문에. 자, 프로와 프로페셔널리즘과 아마추어리즘의 차이는, 프로는 말 그대로 돈, 머니에 의해서 선수 활동을 하는 거고, 아마추어리즘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돈을 떠나서 내가 운동에 참여하는 거를 이제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돈이 들어간다. 프로는 뭐냐? 여러분, 프로 스포츠 아시잖아요. 자, 프로는 바로 뭐? 이꼴, 자,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프로는 바로 돈. 그래서 아마추어리즘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때 최초의 올림픽이 개최됐기 때문에 아마추어리즘과 페어플레이 정신이 이제 강조가 됐고요. 이때 이 시기 때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 신체육이에요. 신체육. 그래서 이때는 아까 우리 위에서 신체의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위에 핵심은 신체의 교육. 근데 이 시대 때는 바로 뭐냐? 신체의 교육에서 뭐?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 넘어가요. 자, 신체를 통한 교육은 무엇이냐? 자, 아까 신체의 교육은 말 그대로 우리 신체만 가르치는 거예요. 즉, 건강, 신체 발달만. 근데 이제 신체를 통한 교육은 무엇이냐? 바로 스포츠를 배우고 즐기는 과정에서 건강 관련 체력이나 스포츠 기술과 같은 신체적인 면만이 아니고, 뭐 국가 사회에 필요한 참된 인간으로 발달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바로 신체를 통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우리 스포츠 교육학의 세 가지 가치가 있어요. 가치. 이건 뭐 뒷부분에 또 설명해 드리겠는데, 바로 뭐 첫 번째 이제 심동적 가치, 그리고 인지적 가치, 그다음 정의적 가치가 있어요. 즉 여기서 심동적은 바로 신체를 의미하고요. 인지적은 이제 지식, 정의적은 이제 정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즉 신체 교육은 우리가 심동적 부분만 발달시켰다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신체를 통한 교육은 바로 뭐, 자, 이 신체를 발달시키면서 우리 지식과 정서도 함께 가르치는 게 바로 뭐냐, 신체를 통한 교육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미국 진보주의 교육운동의 대표적인 학자인 존 듀이는 스포츠의 이제 지적,
네, 여기 안 보이시죠? 지금 지울게요. 자, 지적, 그다음 도덕적, 신체적 결과를 제공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신체를 통한 교육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시대 때는 바로 이 유럽의 교육 사상을 또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유럽의 교육 사상에서는 바로 뭐가 있냐? 이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서의 체육에는 존 두이, 그다음 루소의 영향으로 뭐가 이런 용어가 나타나요. 놀이, 게임. 예. 여러분 이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모르시면 놀이와 게임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엄격하게 이 체육학에서는 놀이와 게임의 정의는 딱 다르다. 뭐 유사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뭐 또 레크리에이션, 레크리에이션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용어들이 부각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체육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신체를 위한 교육에 있는 것이 아닌 신체 훈련이 교육을 완성시키는 데 차지하는 역할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때는 또 바로 뭐냐? 자, 20세기 초 미국에서 만연한 놀이터 증가 운동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 1886년 어디? 미국에 있는 보스턴. 보스턴에서 이 놀이를 목적으로 한 이 모래더미를 막 쌓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 공터에 모래를 막 쌓아 올려놨어. 그러면서 어떻게 어린이의 건강을 물론 이제 사회적, 신체적, 도덕적 발달에 필수적인 신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게 바로 뭐냐? 이 놀이터 증가 운동이에요. 최초 시작이 1880년 보스턴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YMCA,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YMCA 있죠. YMCA는 뭐냐? 이제 미국 선교단체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미국에 있는 그런 선진 스포츠, 서구 스포츠를 전파를 했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자, 이런 선교 활동을 하면서 종교를 전파하는 게 궁극적인 1차적인 목표였지만 그 2차적인 것은 그 선교 활동에서 이제 청년들 단체 활동으로 이제 스포츠와 체력 증강 운동을 이제 전파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체육 교육 철학을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시작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바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일이다. 자, 그다음 시험에 많이 출제된 부분은 바로 이제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시험에 좀 많이 출제됐고요. 왜냐면 이 부분이 바로 오늘날의 이제 그 스포츠 교육학이 본격적으로 발달되게 된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는 바로 뭐냐? 바로 1950년대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죠. 여기 나와 있죠. 이 시대의 핵심 주 내용은 바로 체육 학문화 운동의 초석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체육 학문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시는 과목이 스포츠 교육 학이잖아요. 그래서 이 외에도 우리가 5과목을 선택을 해서 스포츠 지도사를 취득을 하는데, 자, 이 외에도 스포츠 교육학 외에도 뭐 스포츠 사회학, 그다음 스포츠 심리학, 그런 식으로 학문이 이제 발달이 시작되게 된 이제 초석이 된 시기가 바로 언제냐? 이때부터예요. 그래서 이 체육 학문화 운동의 이론적 모티브를 제공했다. 네. 이론적 모티브 제공. 언제부터? 이때부터 1950년대 이후부터. 그래서 이제 기존의 육상, 체조, 배구 등의 특정 종목이나 활동 자체를 배우기보다는 각 활동 속에서 내재된 움직임의 보편적 원리로서 뭐 운동 생리학, 스포츠 심리학 등의 학문적 개념이나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움직임을 효율적이고 아름답게 수행할 수 있는 뭐 교육무형, 교육체조 등을 탐색하고 학습하는 데 이제 중점을 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발달을 통해서 196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인 이제 학문화 운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언제 최초로 1964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헨리 교수가 체육을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을 했고 60년대 말 미국 체육학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체육학의 세부 학문으로 뭐 체육 철학, 그다음 체육사, 체육 행정 및 관리학, 그다음 운동 생리학, 생체 역학, 스포츠 심리학, 사회학 등등
뭐 체육교육과정 등을 6개 부분으로 크게 구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체육을 전공 학생들은 이 체육 철학을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철학보다 바로 뭐 이 스포츠, 우리 윤리를 과목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혹은 뭐 체육 윤리. 그래서 뭐 스포츠 지도사를 여러분 보셨을 때 예전에는 우리 철학 과목이 있었어요. 철학이 스포츠 지도자 시험을 볼 때 한 과목 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철학이 없어지고 대체로 이제 윤리 과목이 들어왔어요. 스포츠 윤리가. 그래서 지금도 우리 스포츠 윤리 과목이 있죠. 자, 이후 체육은 신체를 통한 교육 또는 신체 교육이라는 교육의 이미지에서, 자, 앞서 우리가 첫 신체를 통한 신체 교육이었죠. 그 다음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 변했죠. 이러한 의미에서 어떻게 이론적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문의 이미지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언제? 1950년대 이후부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또 놀이교육과 스포츠 교육, 언제? 1970년대 이후. 그 다음 중요한 거, 오늘날 바로 뭐냐? 바로 이 신체 운동학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날 스포츠 교육은 신체 활동을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고 스포츠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더욱 확장시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 운동학은 바로 신체 활동을 다루는 학문 영역이자 지식 체계다라고 이제 호프만이라는 학자가 2005년도에 얘기했고요. 오늘날의 스포츠 교육과 관련이 있고 스포츠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확장시키는데 이제 기여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스포츠 교육의 이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스포츠 교육의 개념, 우리 광의의 의미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스포츠 교육을 여러분 공부하시니까 한번 알고만 계시고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넓은 의미로 신체 활동 넘어 실천적 건강 영역과 건강 습관을 위한 영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광의적 의미고, 좁은 의미에서는 신체 활동을 매개로 인간의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지속적인 변화시키는 교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교육의 연구 영역으로는, 자, 우선은, 자, 교사가 나타나요. 체육 교사. 자, 교사가 이제 누구를 가르치죠? 바로 이제 학습자를 가르치죠. 자, 교사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바로 교육 방법, 즉 뭐다? 수업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교육 과정 프로그램도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뭐냐? 스포츠 교육학의 연구 영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스포츠 교육의 실천 영역으로 앞서 제가 스포츠 교육학의 이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눈다 얘기했었잖아요. 어디? 바로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 전문 체육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학교 체육은 그 안에서 우리 정규 교과, 체육 교과, 이건 정규 교과라고 보시면 되고, 비교과 체육 활동, 그 다음 이거는 비정규 교과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의 차이는 뭐냐? 자,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 여러분 체육 수업 주에 몇 번 있었어요? 최소 2번, 그다음 많으면 3번 했잖아요. 이거는 의무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주당 주 2시간에서 3시간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반면에 비교과는 우리가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방과 후, 죄송해요. 자, 방과 후 체육 활동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 뭐 토요 스포츠데이 활동 등등 이런 게 바로 비정규 교과. 이거는 의무적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이건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스포츠 클럽 뒷부분의 내용 나오거든요. 스포츠 클럽에 대해서 이 부분도 종종 시험에 출제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체육교육 정규 교과 안에 창의적 체험 시간이라고 있어요.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또 스포츠 클럽 활동을 해요.
클럽 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은 말씀드린 대로 자발적으로 내가 좋아해서 참여하는 거, 그래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학생이지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체육 활동을 할 때는 학교 체육에 해당이 되지만, 그 외에 학교 수업 이외에 내가 따로 뭐 어디서 예를 들면 태권도 수업을 듣든지 뭐 하는지 하는 거는 다 뭐예요? 생활체육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전문 체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엘리트 체육, 즉 운동선수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학생 때는 자 학생 선수라는 용어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래서 학생은 학생의 역할과 학생 선수의 역할,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체육 수업 연구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내용 사실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뒷부분에 넣었거든요, 내용을. 거기에는 자, 연구 방법 어떤 연구가 있냐? 자, 문헌 연구. 문헌은 뭐예요? 말 그대로 책이죠. 책, 논문. 이 인쇄된 자료를 보는 거. 그걸 보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이제 문헌 연구라고 하고요. 실험 연구는 그래서 보통 이 문헌 연구는 어디? 인문사회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예, 인문사회 분야는 뭐냐? 우리가 여러분 스포츠 지도사를 이제 총 10과목이 있잖아요. 필수 과목까지 포함을 해서.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뭐 운동 역학과 운동 생리학 이런 두 과목은 바로 자연과학 분야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연과학. 반면에 뭐 스포츠 윤리,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교육학, 뭐 스포츠 심리학 등등은 바로 뭐예요? 바로 인문사회 과학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문헌 연구는 인문사회 분야 쪽에서 많이 활용된다. 그런 이 아래 실험 연구는 어디? 자연과학 분야에서 뭐 운동 생리학, 운동 역학, 그다음 뭐 운동 처방 등등.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분석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는 연구는 실험 연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근거 이론 연구는 뭐 보시면 특정한 사회 현상에 대해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거나 혹은 기존의 사회 현상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를 얻기 위해서 실제적 분야를 탐색해서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론을 생성하는 것. 그러니까 즉 이전의 사전 연구에 이러한 사전 연구에 어떤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론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혹은 사전에 이러한 연구가 없었어. 그럼 내가 새롭게 그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근거가 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초석을 만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개선 연구는 말 그대로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럼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럼 전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뭐냐? 현장 개선 연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교육학 분야에서는 매 뭐 우리가 학년, 매 어떤 세메스터 학기가 끝나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평가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더 나은 방향으로 교육 방향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장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현장 개선 연구의 이제 단계는 처음에 문제를 파악해요. 네. 그 다음 계획을 하죠. 그 다음 실행하고 관찰, 반성의 단계로 순환적 사이클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뭐 동료 교수, 내가 내 옆에 있는 다른 교사, 지도자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자의 그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교육을 다시 반성할 수 있는, 반성이라고 해서 잘못해서 그 반성이 아니고 내 교육의 교육 프로그램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더 나은 방향은 없는지, 거기서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거를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현장 개선 연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핵심 테마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끝났고요. 자, 그 다음은 핵심 테마 두 번째에서 여러분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테마 두 번째, 스포츠 교육의 정책과 제도입니다. 자, 이 핵심 테마 두 번째 스포츠 교육과 관련된 국가 정책의 유형과 특징을 크게 우리가 이제 학교 체육 부분과 그다음 생활체육 부분, 전문체육 부분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안에 서로 뭐 독립적인, 예를 들면 학교 체육에만 해당하는 내용, 그다음 생활체육에만 해당되는 내용,
그다음 전문체육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독립적인 내용과 특징을 다루고 있지만 서로 연동되어 있는 정책도 있다. 그리고 상호 간의 관련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정책과 제도 부분은 정말 많은 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교재에 이 내용을 정말 다 넣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넣지 못한 부분은 여러분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특정 포털 사이트에 뭐 학교체육진흥법, 우선 큰 법은 어떻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냐. 첫 번째, 자, 학교체육진흥법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국민체육진흥법, 그 다음 이제 스포츠 기본법 있고, 그 다음 스포츠 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가 학교체육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를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영역으로 이렇게 많은 뭐 스포츠 기본법이나 뭐 저 예전에는 또 스포츠 시설과 관련된 또 법률, 그쪽 부분의 내용이 좀 더 정책과 제도에서 내용이 좀 더 확장돼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다 넣기에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자세하게 더 학습하기 위해서는 특정 포털 사이트에 이 내용을 그대로 치시면 여기에 관한 법률이 쫙 다 나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보시면 뭐야 이게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봐 라고 딱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우선은 저희 교재에 딱 기존에 출제된 내용의 법만 딱 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게 중요하게 또 출제될 것 같은 내용도 포함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서 없는 내용도 분명히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법 내용을 딱 쳐서 한번 검색하셔서 그냥 편안하게 한번 쫙 읽어 보시는 방법을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걸 다 암기하고 이해하시기는 정말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꾸준히 읽어 보시면서 이거를 그냥 계속 눈에 익히시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 파트에서는.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스포츠 교육학이라는 과목이 정말 학습할 내용도 많고 암기해야 될 내용도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학교체육진흥법은 어디에 해당? 학교에. 그 다음 국민체육진흥법은 어디? 학교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생활과 전문체육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022년도와 2024년도에 스포츠 기본법에 관련돼서 기존의 학교체육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나오던 걸 더 확정돼서 새로운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됐다. 근데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왔냐? 바로 제3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한번 출제됐었어요. 그래서 뭐 스포츠, 전문 스포츠는 뭐고, 생활 스포츠는 뭐고, 장애인 스포츠는 뭐고, 학교 스포츠는 뭐고, 스포츠 산업, 스포츠 클럽,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됐었고, 또 한 번은 스포츠 제7조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됐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제3조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스포츠는 뭐죠? 자,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 활동을 얘기하고 있고요. 전문 스포츠는 저 앞서 다 설명해 드렸죠. 운동선수, 엘리트, 생활 스포츠, 자발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을 생활 스포츠라고 하고, 장애인 스포츠, 장애인이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여기 그 다음 학교 스포츠,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이제 처음 보실 수 있는 단어인데, 스포츠 산업은 뭐냐? 스포츠와 관련된 이제 상품, 물건, 재화와 이제 그거를 어떻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 산업을 스포츠 산업이라 한다. 자, 그 다음 스포츠 클럽이라는 용어 나오죠. 그건 뭐냐? 자,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 활동을 위해서 따로 등록을 해서 지역사회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 정책 수립 시행 기본 원칙. 그래서 뭐 스포츠권을 보장할 것, 스포츠 활동을 존중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할 것, 그 다음 이제 국민과 국가의 스포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건 조성, 참여와 교육 기회 확대, 가치를 존중하고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것, 활동과 안전사고 방지, 국제적 교류 협력 증진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책과 법에 관련돼서는 정말 특별하게 이 부분 중요해서 꼭 알고 계세요라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지만 이걸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설명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학교체육진흥법 거의 뭐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출제된 정책과 제도만 우선 저희가 교재에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외에 여기 없는 내용에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목적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정의, 또 말 그대로 용어에 대한 정의예요. 학교 체육 용어 나오고, 그다음 학교 운동부, 학생 선수, 앞서 다 설명해 드렸어요. 제가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거 하나하나 뭐 제가 읽어드린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읽으면서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 처음 어려운 용어나 어려운 부분은 제가 따로 또 여기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학교 스포츠 클럽,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클럽 활동들에 의해서 같은 취미 활동, 이런 뭐 취미 활동이라고 해서 뭐 농구 혹은 종목별 뭐 축구, 뭐 배드민턴 등등 이런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클럽 하는 활동을 이제 스포츠 클럽, 학교 스포츠 클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 운동부 지도자란 우리 아까 전문 스포츠 지도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부를 감독하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얘기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 헷갈려 하실 부분이 또 나오는 거예요. 스포츠 강사가 나와요. 자,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스포츠 강사는 자, 체육 교사랑 똑같다? 아니다. 전혀 다르다. 자, 스포츠 강사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뭐 시험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스포츠 지도사 시험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스포츠 지도사를 취득하신 분은 스포츠 강사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 교사가 될 수 있다? 없습니다. 체육 교사는 뭐예요? 우리가 교대를 나오던가 혹은 이제 대학원을 나와서 혹은 이제 체육 교육과 그래서 정규 교사 1급과 2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 체육 교사라고 얘기하고요. 스포츠 강사는 이렇게 학교 스포츠 클럽을 가르치는 그 지도자를 스포츠 강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강사는 학교 정규 체육 수업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체육 교사와 함께 학생들을 가르칠 수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 수업을 보조는 할 수 있어요. 스포츠 강사가. 그러니까 즉 여러분이 스포츠 지도사를 취득하고 나서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 수업을 보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스포츠 강사와 체육 교사에 대한 용어는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다음은 정말 많이 출제된 조항이죠. 제6조 학교 체육 진흥의 조치. 그래서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 가끔 여기에 있는 이 조항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됐었어요. 근데 요즘엔 최근에는 너무 많이 이 부분이 출제돼서 이 부분은 요즘에는 출제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이 출제자에 따라서 시험을 내시는 그 출제자에 따라서 또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여기 학교의 장이라고 했는데 가끔 여기서 뭐 대통령 혹은 뭐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바꿔가지고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학교의 장에 의해서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뭐냐? 체육교육 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 수업의 질 제고, 그리고
우리 제8조와 9조, 8조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우리 학교 때 체력장 혹은 이제 학생 건강 체력 평가 하잖아요.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제자리 멀리 뛰기도 하고 운동장도 돌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체력 평가를 하고 그다음 뭐 거기서 이제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또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뒤에 또 다시 얘기할게요. 그다음 학교 스포츠 클럽 및 학교 운동부 운영을 해야 되고, 학생 선수, 여기서 학생 선수는 뭐예요? 운동 선수 얘기하는 거죠.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가 나왔습니다. 학생 선수 같은 경우는 이 훈련에 의해서 수업에 잘 참여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참여하라고 사실 지도자가 얘기해도 선수들이 너무 이제 학생들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수업에 와서 잠을 자고 막 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하죠. 하지만 이 제6조 학교체육진흥 조치에 의해서 학습권 보장 및 인권이 이제 보호되는 부분들이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여학생과 이제 유아, 장애, 즉 이 스포츠에 있어서의 소외계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외계층에 대해서 체육활동을 장려하거나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또 필요하고, 그다음 학교 체육행사, 우리 운동회 하잖아요. 운동회 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운동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개최를 하는 겁니다. 운영을 하는 거고, 그다음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 활성, 그다음 교원, 선생님 체육 관련 직무 연수 강화 및 장려, 그리고 그 밖에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지고 있는지를 누구한테? 대통령에게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감독해야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감독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조 내용은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제7조 학교 체육시설 설치,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학교 체육시설 설치해야 된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또 한번 출제됐던 부분들, 건강체력교실 운영, 앞서 우리 위에서 비만 판정받은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사실. 예. 근데 사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이렇게 보시면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게 뭐 비만 판정받은 학생들 따로 체력 증진을 위한 관리를 받아본 적은 없었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 이걸 뭐라고 하냐? 건강체력 교실을 운영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예,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우리 출제됐던 부분,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 그래서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스포츠 클럽을 운영해서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시켜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별 붙인 부분들은 여러분 꼭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해하고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래서 제가 별표를 친 거예요. 별표를 안 친 부분들은 여러분이 한 번만 읽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이 학교의 장입니다. 학교의 장. 예, 이런 부분을 제가 밀주치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학교의 장. 예, 가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이제 내용을 바꿔가지고 다른 무슨 뭐 대통령령에 의해서 막 이렇게 용어만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제 1항에 따라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을 하는 경우 학교 스포츠 클럽 전담 교사를 지정해야 된다. 그래서 전담 교사는 뭐 체육 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스포츠 강사도 될 수 있다. 아까 위에서 스포츠 강사가 어떻게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지도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 제2항에 따른 학교 스포츠 클럽 전담 교사에게는 학교 예산 범위에서 소정의 지도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학교의 장은 이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내용을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해서 상급 학교 진학자로 활용할 수 있어요. 학교의 장은 뭐 교육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 스포츠 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이 선호한 종목, 이런 내용 중요하죠. 예. 자, 여학생이 선호한 종목의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이 뒷부분에서 여기 제13조 2항,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여기와 관련할 수 있는데, 자, 미국에서는 자 타이틀 9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이 용어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 문제도 출제됐었고,
그래서 1972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게 무슨 법이냐? 미국의 모든 이 교육을 제공하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정이에요. 성차별. 즉, 미국에서는 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 대학교도 이 타이틀 9 다 교육을 제공하는 부분이잖아요. 9의 그 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 여학생 혹은 소외계층이 꼭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스칼러십이나 대학 지원금, 학교에 받는 그런 예산, 그런 게 다 이제 삭감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여학생이 선호하는 종목을 꼭 학교 스포츠 클럽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 스포츠라고 하면은 거의 남성 우월주의잖아요. 남성들만 많이 참석을 하고,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소외 계층들, 거의 대표적으로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과목이 아니고 죄송해요. 종목들을 꼭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뭐 배구 종목들, 여학생들에서 선호한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꼭 운영을 해야 됩니다. 뭐로? 학교 스포츠 클럽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 학교 운동부 운영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중요한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제6조에 의해서 학습권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있어요. 운동부 학생 선수는. 누가 대상? 학생 선수는 최저 학력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학생 선수는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최저로 이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학교의 장에 의해서 실제의 시합이나 경기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의 장은 이 모든 부분을 다 관리할 수 있고요. 누가? 학교의 장입니다. 학교의 장. 여기 나와 있는 학교의 장, 학교의 장, 학교의 장, 학교의 장, 학교의 장. 네. 그래서 이 학교장은 특히 여기 보시면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 선수를 위해서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예. 한때 여러분이 헷갈리셔서 이제 학생 운동부 사건 사고가 많이 나서 기숙사 운영할 수 없지 않아? 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학교의 장의 승인하에 멀리서 통학한 학생들은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누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네, 이런 부분도 여러분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학교 운동부 운영에서도 여러분이 이 부분들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기도 중요하죠. 제가 다 별표 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 여기 이 부분들이 시험에 출제됐기 때문에 별표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것만 봐도 여러분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외에도 관련된 정책과 제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시간 나실 때마다 계속 이걸 검색을 해 보셔서 보셔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앞서 말씀드린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자, 중요한 단어 아까 뭐 얘기했죠? 제가 타이틀 9 얘기했었죠.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어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계 성차별 없애기 위한 제정 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여기서는 교육부 장관이 나와요.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 학교의 장이 아니고. 그래서 교육부 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에 필요한 기본 지침을 수립해서 교육관 및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제가 이 부분은 낸 이유가, 자, 여학생, 그 다음 이제 유아 및 장애, 운동 스포츠에서의 소외계층들이잖아요. 이 부분들 한 번씩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학교체육진흥법에서 또 있는 시행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행령에서는 제3조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격 기준이라고 했는데, 한번 보시면 학교의 장은 이런 법에 따라서 체육 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이제 임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학교의 장이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임용을 하고요. 교육부 장관이 아니죠. 이런 부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의 장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어떤 일? 네,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이 좀 시험에 출제됐었죠. 자, 학교장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재임용.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끝났어. 1년이면 1년이 2년이면 2년. 그다음 재임용을 할 때 평가를 해요. 어떤 걸 봐서? 이 내용들을 봐서. 자, 첫 번째 복무 태도, 이 지도자의 태도, 그다음 학교 운동부 운영 성과, 얼만큼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학생 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침해 여부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재임용을 할 수 있다. 누가? 학교의 장이.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고, 그다음 또 제4조 스포츠 강사의 자격 기준. 아무래도 이 과목이 스포츠 교육 학이다 보니까 우리 이게 이제 지도자에 관련된 그런 기준에 대해서 문제가 빈번히 출제됐었죠. 자, 초등학교의 학교의 장은 법에 따라서 체육 지도자 중에서 스포츠 강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체육 지도자. 네, 스포츠 강사는 뭐예요? 여러분이 이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만 따도 일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스포츠 강사다. 학교의 장은 스포츠 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 강사를 제명할 때 이 사항을 또 평가를 해요. 아까 위에서는 뭐예요? 운동부 지도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스포츠 강사. 뭐예요? 강사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복무 태도, 그 다음 학생의 만족도, 이 세 가지를 봐서 뭐다? 재임용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생활체육 정책과 제도예요. 그래서 보통 시험에 학교체육진흥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 문제, 그 다음 생활체육 정책과 제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한 문제, 그래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고, 많으면 거기서 이제 세 문제까지 출제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목적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의, 이 부분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쉬운 내용들은 한 번씩 그냥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도, 자, 체육 지도자. 여러분 여기 뭐 생활과, 그 다음 전문, 그 다음 뭐 필수 과목인 뭐 장애인, 유소년, 노인 이렇게 있지만, 자, 체육 지도자는 이렇게 어떻게 나눈다? 바로 스포츠 지도사, 건강운동 관리사가 있고요. 그 다음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유소년, 노인. 그 다음 스포츠 지도사에는 뭐가 있다? 바로 생활 스포츠 지도사, 그 다음 전문 스포츠 지도사로 나눠진다. 이 부분도 이렇게 이런 거 묻는 거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고요. 자, 체육 동호인 조직, 운동 경기부, 체육 단체 이렇게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도핑, 경기 단체, 그다음 스포츠 비리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 또 이제 지방 체육의 진흥과 특히 이 직장 체육의 진흥 이 부분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직장 체육은 어떻게 진행하냐? 국가와 지방자치, 지자체 단체는 직장 체육 진행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인 뭐 5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그 기업 단체는 직장은 필수로 그 스포츠 센터 그 직장인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놔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냐? 국가와 지자체가 결정을 해 놓은 거고, 이러한 그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놓은 거고, 그래서 직장의 장, 그러니까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체육 동호인 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이걸 왜 해요? 직장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지도 육성을 위해서 체육 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이런 직장에서도 여러분 체육 지도자를 두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또 새로운 일자리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일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체육 지도자 양성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지도자 양성 과정에 있어서 이 스포츠 윤리 교육 과정이 어떤 내용이 진행이 되는지라고 해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뭐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그다음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도핑 방지 교육, 그다음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를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교육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 그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출제되구나 라고 해서 그 유형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여기서 용어 하나만 바꿔서 막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자, 다음은 이제 체육시설 설치와 이제 스포츠 윤리센터의 설립인데, 스포츠 윤리센터는 제가 한번 넣었어요. 출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 이 체육계 안에서의 그런 이슈와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러한 윤리센터와 관련돼서 또 한번 문제가 출제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제가 이제 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 내용에 한번 넣었고요. 그래서 특히 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 등의 신고에 대한 접수와 조사, 어떤 게 접수가 되고 조사가 되느냐, 이런 부분도 문제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겠죠. 내기도 쉽고, 선수에 대한 체육 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에 관한 폭력에 관한 사항들, 승부조작, 편파 판정, 불공정에 관한 사항, 체육 관련 입시 비리, 체육 단체, 경기 단체 및 임직원의 횡령, 배임 및 뇌물수수 부분들 스포츠 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에 해당이 되고, 그 밖에 체육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사항들, 이 부분들이 바로 뭐냐,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다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그 다음 윤리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 내용도 한 번씩 꼭 읽고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신고, 성폭력 등 폭력 예방 실시. 이 부분은 실제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었지만 제가 왠지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넣었고요. 자, 다음은 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에는 제6조 학교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인데, 자, 여기는 이제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의 육성을 위해 학교가 취해야 할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실제로 2025년도에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운동회나 체육대회 실시, 학생에 대한 한 종목 이상의 운동 권장 지도, 그다음 체육 동호인 조직의 결성, 그다음 자발적 체육 활동 육성 지원, 운동 경기부와 선수 육성 지원, 그 밖에 학교 체육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해서 문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생활체육진흥법 이 내용도 이제 2025년도에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때 어떤 문제가 나왔냐, 바로 이 두 번째 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시험에는 이게 10년마다라고 나왔어요. 10년. 그래서 이게 틀리고 5년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런 세부사항 숫자 몇 년인지 이게 나오면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행령, 법과 관련된 정책, 제도 너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시험을 푸실 때 보시고 어색한 문맥이나 문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다, 까다로운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민체육진흥정책, 거기에는 어떤 정책들이 있냐, 국민체력 100, 그 다음 직장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그 다음 동호인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소외계층 체육진흥 정책 이렇게 있고요. 자, 국민체력 100은 거기서 이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냐라고 해서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자, 거기엔 세 가지 서비스 제공되는데 첫 번째 뭐 체력 측정 서비스, 그다음 맞춤형 운동 처방, 그다음 국민체력 인증서 발급.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체력팩 아시죠? 여러분 지자체에서는 다 이렇게 국민체력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제 체력을 측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온라인에 들어가서 신청만 하시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스포츠 복지 서비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체력을 측정 평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정책 중에 하나다. 그 다음 직장체육진흥정책인데 이거는 이제 쉽죠.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동호인체육진흥정책인데 이건 뭐냐, 회원 중심의 자율 운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종목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종합형 스포츠 클럽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다. 뭐가 동호인체육진흥정책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 예, 이런 거면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 또 예전에 출제된 적이 있는 부분, 소외계층 체육진흥정책 부분, 거기 뭐 스포츠 강사 이용권 사업, 행복 나눔 스포츠 교실, 그 다음 그 아래에도 내용이 있는데 뭐 스포츠 버스, 여성체육활동 지원, 기타 정책 등등이 있습니다. 자, 소외계층 체육진흥을 위해서 강좌 이용권 사업에서 이 쿠폰을 준 적이 있어요. 일정 이 스포츠 강사 이용권 카드를, 체크카드를 지급해 줬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때 강좌비를 결제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스포츠 활동이 취약 계층들 있잖아요. 뭐 유소년들, 그다음 여성, 그다음 노인들, 장애인, 그래서 이런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복지 사업이었다라고, 복지 사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행복 나누는 스포츠 교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리고 스포츠 버스는 뭐냐? 움직이는 체육관이라고도 얘기했어요. 저는. 네? 뭐라고요? 자, 움직이는 체육관이라고 해서 이건 스포츠 프로그램과 스포츠 용품을 갖춘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작을 해가지고 각각 소외계층에 있는 그 지역으로 가가지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외계층도 이렇게 이런 스포츠 교육이죠. 교육을 통해서 이 사회 적응력을 배양시키고 어떤 지역사회에서 사회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그런 주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체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또 여성체육 활동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기타 정책으로 뭐 스포츠 버스 프로그램과 연계한 스포츠 푸드트럭도 운영하고 있고, 다 이런 게 뭐냐, 우리 그 소외계층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체육 지도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냐. 과거에 2019년 출제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출제되진 않았지만 한번 그 이 옆에 보시면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응시 자격으로 해서 이 부분이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자, 응시 자격으로는 자 18세 이상인 사람만 할 수 있고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 예를 들면 내가 축구가 있었다. 근데 내가 다른 종목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농구를. 그 사람도 응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해당 자격 종목의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는 자. 자, 여기서 말하는 유소년, 노인, 그 다음 장애인은 자 필수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특정 계층이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일반 생활과 아니면 전문을 따고 싶다라고 하면은 또 응시할 수 있고요. 그다음 2급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종목을 따려고 하는 거. 그 다음 마찬가지로 유소년, 노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종목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2급 생활 스포츠 자격을 응시할 수 있다. 자, 스포츠 지도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문 스포츠 1, 2급, 생활 스포츠 1, 2급으로 대상을 한다. 자, 전문 스포츠는 이제 지도자, 학교 팀, 코치, 감독으로 활동할 수 있고요. 그다음 생활 스포츠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학교에 소속된 코치, 감독들도 의무적으로 전문 스포츠 지도사를 취득하게 지금 이제 조항이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취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과거에는 1급이었죠. 운동 처방사. 근데 이제 용어가 바뀌어서 건강운동 관리사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 우리 필수 과목인 이제 장애인, 유소년, 노인 스포츠에서 이 스포츠 지도사는, 체육 지도자는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핵심 테마 두 번째 스포츠 정책과 제도 파트 핵심 이론 특강,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지만 정책과 제도 정말 내용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뭐 핵심 이론 특강을 했지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완벽히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거 나와서 이것만 암기하세요라고 말씀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스럽지만, 이 정책과 제도는 여러분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계속 읽어보시면서 눈에 익히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 번 계속. 그래서 계속 어디 그 스마트폰에 내용을 넣어가지고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가시면서 읽어보시고, 아, 이런 법엔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문제 거의 두세 문제씩 매년 나오기 때문에 꼭 필히 학습을 또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것으로 핵심 이론 특강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